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차인표 장편소설. 언젠간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사실 첫 번째 전문을 다 읽어 올렸습니다. 전문을 다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출판사에 허락하는 분량으로 다시 편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편집이 다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소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며 이 책을 소개합니다. 차인표 장편소설. 그는 서울 출생으로 소설가이자 독서광 그리고 배우입니다. 카메라 뒤에선 한 사람의 작가로 인간의 삶을 부단히 관찰하고 본질을 탐구하며 존재해야 할 세계와 사람과 이야기를 창조하는 데 전념을 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오늘 예보와 인어 사냥이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옵니다. 차인표 배우의 삶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이 참으로 답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의 사람답다. 그리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 차인표 배우가 글을 쓰는 작가임을 알게 되었고, 장편 소설이 옥스퍼드대 한국학 필수 도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여 읽게 되었고, 그리고 하는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을 구입해서 저랑 함께 읽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또한 소장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책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주신 어머니께. 차례 1. 1931년 가을 백두산. 2. 두 번째 이별. 3. 조선인 여자 인력 동원 명령서. 4. 용의 전쟁. 5. 백두산의 안개 속으로. 작가의 말 추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1931년 가을 백두산. 호랑이 마을의 전설. 톡톡톡 풀잎 끝에 맺힌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하나둘 터집니다. 목을 축인 새끼제비가 파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작은 두 발로 수면을 힘껏 박차오릅니다. 이렇게 물을 박차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물찬 제비라고 하는구나. 스멀스멀 거치는 안개 바다 아래로 16개의 거대한 봉우리들의 에워싸인 백두산 천지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란 하늘을 가득 담은 천지에는 거대한 봉우리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물구나무 서 있습니다. 천둥 소리를 내며 하얀 물을 쏟아내는 폭포 위를 날아 우산대처럼 하늘로 길게 뻗은 이깔나물 숲을 지나니 끝없이 펼쳐진 노란 들꽃밭이 나타납니다. 수만 마리의 나비들과 잠자리들이 한데 어울려 한바탕 춤을 추다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르는 새끼제비를 위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줍니다. 바다 언덕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니 산 기슭에 하얀 억새꽃이 만발한 억새밭이 나옵니다. 억새밭이 끝나는 그곳에 작은 언덕이 봉긋 솟아있네요. 봉긋 솟아있는 이 언덕은 잘가요 언덕입니다. 예부터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모이는 작은 언덕이지요.
길 떠나는 사람이 억새풀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될 때까지 호랑이 마을 사람들은 이 언덕 위에 서서 잘 가요, 잘 가세요를 외치며 작별 인사를 해왔답니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꼭 올게요,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 답례를 했지요. 아름드리 꿀밤나무 한 그루가 덩그마니 서 있는 잘 가요 언덕 밑으로 길이 세 갈래 나 있습니다. 넓은 길은 빠른 걸음으로 한나절 이상 가야 하는 장궁봉 남쪽 산깃을 붉은 소나무 마을로 통하는 먼 길이고, 억새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길은 억새밭을 지나 호랑이 산으로 올라가는 울퉁불퉁한 산길이고, 꼬불꼬불한 길은 잘 가요 언덕 가까이에 있는 호랑이 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랍니다. 잘 가요 언덕 위를 빙빙 돌던 새끼제비는 꼬불꼬불 작은 길을 따라 호랑이 마을로 날아갑니다. 긴 끝자락의 자그마한 마을이 수줍은 듯 아침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짓는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나네요. 가 피어난 하얀 연기가 파란 하늘에 흩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호랑이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끼제비는 아침밥 짓는 구수한 음소를 뚫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마을을 구경합니다. 우뚝 버티고 선 호랑이 산의 웅장함에 비해서 30~40여 가구가 옹기종기 자리 잡은 마을의 모습은 소박해 보입니다. 작은 마을과 커다란 산, 별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더 어색하게 만드는 건 억새풀을 엮어 지은 보잘것없는 띠집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울타리입니다.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높디 높은 울타리들을 쳐놓았습니다. 호랑이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마을이 바로 가축을 놓아 기르지 못하고 나그네들이 아무리 고단해도 쉬어가지 않는다는 호랑이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전국에 내노라 하는 포수들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이 마을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포수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포수라고 우쭐대고 이들이 호랑이 산으로 오를 때면 마을 사람들은 어김없이 잘 가요 언덕에 모여 억새밭 길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는 포수들에게 잘 가요를 외쳐주었지요. 하지만 호랑이 산으로 올라간 포수들은 열이면 9은 다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행여 구사일생으로 산에서 내려온 포수는 엽총도 내버린 채 혼비백산이 되어 호랑이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그러니까 이 마을의 제일 큰 어른인 촌장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시절, 호랑이 마을은 평화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호랑이와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해요. 약초캐로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은 할머니를 호랑이가 마을까지 인도해 주기도 하고, 엄마 잃고 배고파 마을로 내려온 호랑이 새끼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어미소의 젖을 짜서 주기도 했다고 해요. 평화롭던 그 시절, 호랑이 산은 마을 아이들에게는 재미난 놀이터였고, 어른들에게는 나물이며 귀한 약초를 무한정 품은 고마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호랑이 사냥을 하러 많은 신하와 무관들을 거느리고 이곳 호랑이 마을에 행차했습니다. 이때 온 나라에서 몰려온 사냥꾼들이 호랑이 가죽을 구하기 위해 산을 드나들면서부터 호랑이와 마을 사람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성난 호랑이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고
때로는 마을로 내려와 다 자란 어미소를 물어 죽이기도 했답니다. 급기야 호랑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높은 담이 올라갔고 마을 사람들은 사나워진 호랑이들을 잡기 위해 쇠고챙이로 만든 덫을 산 곳곳에 심어 놓았대요. 덫에 걸려 발이 부러진 엄마 호랑이가 새끼를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답니다. 결국 세월이 흐를수록 호랑이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고 사람도 호랑이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호랑이 산에 함부로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사냥꾼과 순이. 호랑이 마을 위를 할 일 없이 떠돌던 새끼제비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잘가요 언덕 쪽으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큰 길 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잘가요 언덕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두 마리의 호랑이 같아 보입니다. 쟤네 호랑이 맞아? 호랑이들이 왜 이른 아침부터 큰 길가에서 어슬렁거리지? 새끼제비가 호기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캄캄한 밤중이나 어두운 숲속에서 은밀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호랑이가 마을 근처 큰 길가에서 어슬렁거릴 이유가 없거든요. 새끼제비가 궁금해하는 사이에 호랑이들은 잘가요 언덕 위로 올라섭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네? 새끼제비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이들은 호랑이가 아니라 황금빛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걸친 덩치 큰 사내와 늠름한 소년이군요. 얼굴의 절반을 가린 새카만 수염, 구릿빛 피부에 흰 자위가 번뜩 이른 눈, 거대한 수호랑이를 닮은 귀골이 장대한 사내와 그의 아들인 듯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야성을 물려받은 듯 나이에 비해 훨씬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길고 거친 외투를 걸치고 큰 엽총을 둘러맨 것으로 보아 한눈에도 이들이 호랑이 사냥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제법 멋진데? 범상치 않은 용맹한 외모의 이 부자가 새끼제비의 눈에도 멋지게 보이나 봅니다. 멋지긴 한데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호랑이 사냥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사냥꾼이 호랑이 마을에 왔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지요. 사내는 황포수이고 올해로 12살 된 소녀는 그의 아들 용이입니다. 두 부자는 잘가요 언덕 위 꿀밭나무 아래 우뚝 서서 맞은편 억새밭 뒤로 버티고 선 호랑이 산을 바라봅니다. 묵묵히 바라보는 네 개의 눈동자가 무척이나 날카롭습니다. 황포수의 어깨에는 커다란 엽총 두 자루와 날카로운 이빨 모양을 한 맹수를 잡을 때 쓰는 쇠덫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용이가 어깨에 맨 엽총은 너무 길어서 총 끝이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행색으로 보아 아주 먼 길을 온 듯하지만 피곤한 기색은 별로 없습니다. 잠시 후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이들 부자가 호랑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아침 먹고 밥 갈러 나가려던 사내들과 설거지하던 아낙들, 마을 공터에서 아침놀이를 시작한 아이들까지 이른 아침 호랑이 마을에 나타난 이상한 차림새의 손님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내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황포수 부자가 가는 길을 졸졸 따라가네요. 몰려든 구경꾼들 중에 12살 먹은 훌쩍이도 보입니다. 훌쩍이는 호랑이 마을의 유일한 고아입니다. 아빠는 오래전 이 마을을 방문했던 포수인데 호랑이 잡으러 산으로 올라간 후 소식이 없고 엄마는 훌쩍이를 버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훌쩍이는 이 집에서 아침 저 집에서 점심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지요. 마음씨 착한 훌쩍이는 항상
코 밑으로 흘러내리는 콧물을 훌쩍하고 다시 들이마신답니다. 한번 들이마실 때마다 어깨까지 들썩거리는 바람에 뒤에서 봐도 훌쩍이가 언제 훌쩍거리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나이에 비해 동작이 조금 굼뜨고 말이 어눌해서 그런지 마을 아이들 중 또래인 엄대 패거리에게 좋은 놀림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놀림을 당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훌쩍이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매일매일 자신의 운명이자 숙제인 양 열심히 훌쩍거리며 마을 아이들을 따라다닌답니다. 왜냐하면 훌쩍이의 최대 목표는 오늘 하루를 심심하지 않게 보내는 거거든요. 황포수가 훌쩍이에게 묻습니다. 이 마을 촌장댁이 어디 있느냐? 저기 세 번째 살인문 집이에요. 훌쩍이는 연신 훌쩍거리며 대답하면서도 황포수 옆에 말없이 서 있는 용이를 힐끔 살핍니다.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겠다고 작정이라도 했는지 두 눈을 적당히 아래로 깔고 있는 용이의 긴 속눈썹이 가을바람에 팔랑거립니다. 일자로 굽게 담은 입술이 무척이나 어른스럽고 다부져 보입니다. 오뚝한 용이의 콧날이 허리에 찬 커다란 칼만큼이나 멋져 보입니다. 황포수와 용이는 뜻하지 않은 손님들의 출연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이 마을 어른인 촌장댁으로 향합니다. 사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그만 마당이 나옵니다. 체구가 작고 나이 많은 촌장님이 손님들을 맞아들입니다. 촌장님은 호랑이 마을의 제일 큰 어른입니다. 부인이 죽은 뒤 며느리도 병으로 죽고 아들은 머나먼 중국 상해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떠난 후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고 하지요. 지금은 그 아들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손녀딸과 단둘이 살고 있답니다. 비록 기력도 많이 세하고 체구도 작은 촌장님이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지요. 황포수는 거대한 엽총과 덫을 마당에 풀어놓습니다. 묵직한 덫이 마당에 떨어지며 쨍그랑하고 쇠소리를 냅니다. 황포수는 용이를 홀로 마당에 세워놓은 채 총자님 방으로 들어갑니다. 새끼제비가 촌장댁 울타리 위에 날아와 앉습니다. 높은 울타리에 난 구멍 사이사이로 안악들과 사내들과 아이들이 호기심과 동정심 어린 눈으로 용이를 바라봅니다.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걸치고 자신의 키만큼이나 큰 엽총과 보찜을 메고 꼿꼿이 서 있는 이 아이,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에 어색하고 민망해질 만도 하지만 용이는 황포수가 들어간 방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당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습니다. 구경하는 안악들과 사내들의 혀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참 이번에는 부자가 한꺼번에 당하겠구먼. 참 잘생긴 아이인데 어린 것이 예비 잘못 만나 호랑이 밥이 되겠어. 촌장님과 황포수의 이야기가 꽤 길어지나 봅니다. 용이는 벌써 반 시간 이상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서 있습니다. 구경하는 안악들과 사내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쯤 열린 사리문 사이로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어 들어옵니다. 으르릉 컹컹. 흥분한 개는 용이의 몸에서 맹수 냄새라도 맡았는지 맹렬하게 짖어댑니다. 이 개는 엄대네 집에서 기르는 개입니다. 1대1로 표범과 맞붙어 싸워도 이길 만큼 용맹하다는 풍산개이죠. 엄대네 개가 용이를 향해 짖으면서 응원군을 불렀나 봅니다. 어느새 커다란 개 3마리가 더 뛰어들어와 용의 주위를 빙빙 돌며 미친 듯이 짖어댑니다. 마치 조금만 움직이며 모두 같이 달려들어 멧돼지 사냥을 하듯 용이를 물어뜯을 태세입니다. 이빨을 있는 대로 드러낸 개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릅니다.
흩어지던 구경꾼들이 다시 몰려듭니다. 이 상황을 용이가 어떻게 할지 무척 궁금한가 봅니다. 아이들은 용이가 어깨에 맨 총이나 허리에 찬 큰 칼이라도 쓸까 싶어 내심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두 울타리에 붙어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마당으로 들어와 용이를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훌쩍이도 훌쩍거리며 구경합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용이는 속으로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개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용이는 어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호랑이 사냥을 하며 산에서 자란 호랑이 사냥꾼입니다. 그런 용이가 개 몇 마리 해결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만큼 쉽겠지만 담 넘어 날아 들어오는 구경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늘 산으로 숲으로 호랑이만 쫓아다녔던 용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건 생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몹시 난처합니다. 아버지가 촌장님과 얘기를 얼른 끝내고 나와서 어서 이 자리를 떴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용이를 향해 개들은 더욱 기세 좋게 짖어댑니다. 엄대내 푼상개가 겁없이 다가와 앞발로 용의 발을 툭 하고 건드려 봅니다. 순간 용의 눈이 번쩍하고 빛납니다. 살기를 느낀 개들이 용이를 일제히 공격하려 드는 바로 그 순간 살인문이 삑 하고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의 두 배는 죽게 되어 보이는 마른 나뭇가지 더미를 지게에 짊어진 한 소녀가 구경꾼들을 해치고 마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촌장님의 손녀딸인 순이입니다. 그만 앉아 어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이 세 마디로 순이는 흥분한 개들을 진정시킵니다. 순이의 행동에 11살 아이답지 않은 침착함과 조숙함이 묻어납니다. 미친듯이 짖어대던 개들이 순이의 말에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곧이어 순이가 개들을 쓰다듬어주며 사리문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용이와 순이의 눈이 마주칩니다. 허리까지 오는 댕기머리, 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커다란 두 눈, 쑥검정처럼 진한 눈썹에 단호해 보이는 입술과 작은 코, 한쪽 볼에만 살짝 파인 보조개,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순이의 맑은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빛이 납니다. 낡았지만 새하얀 저고리와 여기저기 기우고 덧댔지만 깔끔한 검정 치마 밑으로 배꼽 같은 종아리를 살짝 드러낸 순이의 모습 하나하나가 용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아로새겨집니다. 황포수의 계획. 한편 방 안에서는 촌장님과 황포수의 대화가 한창입니다. 황포수는 오로지 백호를 쫓아 머나먼 남쪽에서부터 천리길을 왔다고 합니다. 이제 백두산 끝자락에 있는 이 호랑이 산이 백호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산이라 판단했기에 마을에 움막을 짓고 지내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호랑이 산에 올라 백호 사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촌장님이 입을 엽니다. 언젠가는 올 줄 알았네. 저를 아십니까? 황포수가 묵직한 음성으로 묻습니다. 자네가 잡은 호랑이 가죽이 가장 비싸게 팔린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네. 그렇습니다. 4년 전 돌연 호랑이 사냥을 멈추고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황포수는 전국의 호랑이 사냥꾼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명포수였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구하는 일본 상인들 사이에서도 황포수가 잡은 호랑이 가죽이 가장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황포수의 호랑이 가죽에는 총알구멍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납고 커다란 호랑이를 사냥할 때도 황포수는 총알을 단 한 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아하니 먼 길에 지친 것 같은데 며칠 쉬었다가 그냥 갈 길을 가게 해.
마을에 작은 움막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 끼치지 않고 올겨울 첫눈이 올 때까지만 머물렀다가 호랑이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답하는 황포수의 목소리가 낮지만 쩌렁쩌렁 울립니다. 자네 밖에 서 있는 저 어린아이를 데리고 호랑이 산에 오를 셈인가? 저희는 한반도 남쪽 끝에서부터 백두대간을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 아들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가 아닙니다. 용이는 그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백호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나? 내 70평생을 이곳에 살면서 수많은 호랑이들을 보아왔지만 백호를 본 적도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네. 그 있지도 않은 백호를 잡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호랑이들을 화나게 하려는 건가? 황포수가 미리 준비한 듯 대답합니다. 육바리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움막을 짓고 머물게 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잡아드리지요. 육바리가 유명하긴 유명한가 봅니다. 타지에서 흘러들어온 황포수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육바리는 요즘 호랑이 마을 사람들과 가축을 공포에 떨게 하는 아주 사나운 호랑이입니다. 발가락이 6개여서 육바리라고 부르지요. 물론 육바리가 내려와 피해를 주긴 하나 저 산에는 마을에 내려오지 않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짐승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네. 자네가 원하는 백호 한 마리의 가죽을 얻기 위해 산에 올라가 여기저기 덫을 놓고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살생할 생각인가? 육바리처럼 마을로 내려와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호랑이가 아니면 살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짐승들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오로지 백호뿐입니다. 올겨울 이곳에서 사냥해보고 못 잡으면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황포수가 나무에 못을 박듯 단호하게 말합니다. 촌장님이 마침내 허락합니다. 정희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게나. 황포수, 자네가 호랑이 산에서 백호를 찾든 못 찾든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하네. 호랑이들은 우리가 이곳에 마을을 만들고 정착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산에서 살고 있었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생각해 보게나.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혹은 조금 불편하다고 혹은 조금 이득이 생긴다고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면 세상이 어찌 되겠는가. 설령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일지라도 말일세.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네. 짐승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더불어 살 수 없는 법이야. 촌장님의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황포수는 말이 없습니다. 가지오의 첫 번째 편지. 보고 싶은 어머니께. 어머니, 저 가지오입니다. 저와 기호씨는 어제 무사히 이곳 오사카에 왔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터라 어제는 부대 근처 여관에서 잠을 잤습니다. 기호씨가 피곤했던지 자면서 코를 많이 골더군요. 세상이 안겨 길을 잃지 말고 세상을 품고 너의 길을 가거라. 사랑하는 어머니, 동경의 기차역에서 저를 떠나보내시며 어머니께서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화가의 길을 가려던 미술학도가 왜 자원에 입대하느냐고 집안 어른들이 말리실 때 저를 이해해 주신 어머니,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이 대동아 공영을 위해 진일보하는 이때 저는 혼자 안온한 대학의 품에 안긴 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건 도저히 양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분명 어머니시지만 그 20년 동안 저를 품어준 것은 바로 저의 조국 대일본 제국입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자 대일본 제국의 젊은 일꾼으로서 한 몫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대일본 제국군의 장교 후보생이 될 수 이토록 뜨거운 가슴과 건강한 신체를 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꼭 자랑스러운 아들 가지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글을 마치면 저는 기요시와 함께 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70일 동안 열심히 훈련하여 반드시 대일본 제국이 필요로 하는 장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어디를 가든 어머니는 항상 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웃고 계십니다. 천황폐하 만세, 제1본 제국 만만세. 오사카에서 대일본 제국군 소위 후보생 가즈오 마츠에다 울림. 추신, 여관의 작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오사카의 밤 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용이와 순이의 마음. 쩍! 황포수가 어른 몸통만 한 통나무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커다란 도끼를 한번 휘두르니 통나무가 쩍 하고 두동강이 납니다. 동강난 통나무 토막을 용이가 한쪽 어깨로 번쩍 짊어져 나릅니다. 용이는 움막을 짓는 내내 일자로 뻗은 입술을 굳게 담은 채 고된 일에 대한 아무런 불평도 없이 황포수를 돕습니다. 움막을 짓는 일이 익숙한 듯 한나절 뚝딱뚝딱하니 이내 그럴듯한 움막이 올라갑니다. 통나무로 기둥을 삼고 굵은 나뭇가지로 뼈대를 올리고 그 위에 집을 얹은 움막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할 뿐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마을로 찾아든 객들이 은근히 부담스럽나 봅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반 장난낌 반으로 황포수 부자의 움막에 갈라치면 어른들은 야단을 칩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마을 어른들은 호랑이를 잡기보다는 호랑이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임금님과 사냥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백호를 잡는답시고 행여 산속의 호랑이들을 화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이 마을을 방문하는 손님이 없어서 조용히 살았는데 난데없이 황포수 부자가 나타나 산으로 가겠다고 하니 이를 반길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마을에 내려와 개나 송아지를 물어가는 호랑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몸짓이 집채만한 육발이 이놈은 최근 들어 유달리 자주 마을에 내려와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왼발 발가락이 6개라 육발이로 불리는 이 호랑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지요. 커다란 발가락이 6개인지라 쇠갈고리처럼 생긴 발톱도 6개, 큰 발을 들어 핥히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6개의 큰 구멍이 생기고 맙니다. 또 덩치에 비해 동작은 어찌나 빠른지 총을 겨누기도 힘들 정도로 번개같이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육발이는 불과 사나흘 전에도 마을로 내려와 엄대네 집 어미소를 물어갔습니다. 엄대네 식구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문틈으로 육발이가 어미소를 물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호랑이가 넘지 못하게 올린 그 높은 울타리를 송아지도 아닌 다 자란 어미소를 물고 훌쩍 뛰어넘은 육발이는 억새밭을 가로질러 깊은 산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미소는 산으로 끌려가면서 계속 울어댔고 엄대네 식구들은 육발이가 무서워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어미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했답니다. 육발이만 아니면 마을이 지금보다 안전해지겠지만 그동안 아무도 육발이를 사냥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 규모라는 이놈을 잡기 위해 호랑이 산에 오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고 마을에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도 워낙에 사나워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타나면 피하고 마주치면 달래면서 조심조심
더불어 사는 수밖에 없을성 싶었습니다. 황포순의 움막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유일한 사람은 훌쩍이입니다. 황포수자가 호랑이 마을에 온 그 순간부터 훌쩍이는 그림자처럼 용이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이와 특별히 얘기를 나누는 것도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용이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은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훌쩍훌쩍하고 흉내내며 놀리는 엄대 패거리들과는 달리 어른스러워 보이는 용이가 무척이나 마음 든든합니다. 황포수 부자가 이 마을에 온 후로 순이는 줄곧 황포수 부자에게 저녁밥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인적 많고 생각이 깊은 총장님의 뜻이지요. 순이는 매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노을이 질 무렵이면 저녁밥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인 촌장님과 자기가 먹을 밥만 지었는데 이제는 밥 짓는 양이 3배로 늘었습니다. 저녁 짓는 때가 되면 용이는 촌장댁 마당에 와서 기다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2사발과 빛깔 고운 여러가지 산나물 반찬, 집에서 담근 막걸리와 된장, 바른 물을 준비하는 순이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 용이는 일부러 조금씩 일찍 가서 촌장댁 마당에 동구만이 서 있곤 합니다. 노을이 밝게 지다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노래질 무렵이면 저녁밥이 다 됩니다. 용이는 하루 중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어여쁜 순이의 모습을 가까이서 마음껏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싼 보따리를 건네줄 때 살짝 스치는 순이의 손길에도 깜짝 놀라는 거 보니 12살 용의 마음에 처음 느껴보는 무언가가 움터 자라나고 있는 듯 합니다. 순이도 용이가 좋습니다. 까불거리며 불쌍한 훌쩍이를 괴롭히고 놀리기나 하는 또래의 엄대 패거리에 비해 신중하고 어른스러운 용이가 믿음직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린 소년답지 않은 외로움이 깊숙이 밴 짙은 눈동자와 거친 손가락 마디마디 박힌 굵은 살만 보아도 엄마 없는 용이가 그동안 타지를 돌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니까요. 무엇보다도 조금 있으면 육바리가 살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도 됩니다. 순이는 밥을 기다리는 용이에게 물을 떠주며 말을 건네보지만 수줍은 용이의 대답은 언제나 단답형입니다. 배고프지? 아니. 어제 먹은 김치 맛은 어땠어? 맛있었어. 새로 담근 건데. 응. 늘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용이는 이것마저도 힘든가 봅니다. 순이와 대화할 때마다 용의 얼굴은 산 머루처럼 새빨갛게 붉어지고 일자로 굳게 담은 입술은 좀처럼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훌쩍이의 꿈. 그대로 달포가 흘러갑니다. 황포수의 일과는 항상 일정합니다. 하루 종일 빛도 안 들어오는 움막에 틀어박혀 총이며 덧 따위를 손질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저녁 무렵이 되면 순이가 지어준 공짜밥을 먹고 막걸리 1사발에 취해 마을 어귀를 휘적휘적 배회합니다. 백호든 육발이든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오를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놀고 먹는 중입니다. 용이는 주로 움막 앞 작은 공터에 앉아 나무를 깎아 이것저것 만들며 하루를 보냅니다. 손재주가 남달리 좋은 용이는 멋진 나무칼을 깎아 훌쩍이에게 선물했답니다. 난생 처음 훌륭한 선물을 받은 훌쩍이가 어디서 났는지 답례로 고구마 말린 것을 한 움큼 얻어다 용이에게 줍니다. 용이야, 너 진짜 호랑이 본 적 있어? 말린 고구마를 우물우물 불려 먹으며 훌쩍이가 묻습니다. 용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번? 한 번? 2번?
용이는 대답 없이 나무를 깎습니다. 호랑이 진짜 커? 진짜 집채만한 호랑이도 봤어? 용이는 다시금 고개만 끄덕거립니다. 안 무서웠어? 훌쩍의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 같으면 되게 무서울 텐데 호랑이 그거 총 맞으면 진짜 죽어? 몇 발 맞으면 죽어? 10발? 100발? 용이가 대답하지 않자 훌쩍이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잠시 후 용이가 침묵을 깨고 대답합니다. 한 번에, 왕자를 한 번에 맞히면 죽어. 왕자? 왕자가 뭐야? 호랑이 이마 정수리에는 임금 왕자 무늬가 새겨져 있거든. 와, 그렇구나. 너도 왕자 맞춰봤어? 기분 좋았겠다. 불쌍해. 불쌍하다고? 호랑이가? 응. 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훌쩍이가 또 연신 훌쩍거립니다. 훌쩍이가 호랑이 산 우거진 숲 사이를 커다란 엽총을 들고 멋지게 걸어갑니다. 겨울가에 비친 자신은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은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훌쩍이는 더 이상 훌쩍거리지도 않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가던 훌쩍이는 숲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엽총을 겨눕니다. 아기 사슴 한 마리가 발발 떨고 있네요. 괜찮아. 아기 사슴아, 난 너를 잡으러 온 게 아니란다. 훌쩍이가 아기 사슴을 안심시키는 바로 그 순간 어흥! 아기 사슴 뒤에서 그 무시무시한 육바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흥하며 포효하는 육바리 앞에서 훌쩍이는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음한 목소리로 육바리를 꾸짖습니다. 잘 만났다. 육바리, 불쌍한 엄대네 어미소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육바리가 6개의 발톱을 세우고 훌쩍이에게 달려들 태세를 갖춥니다. 훌쩍이도 차분하게 엽총을 들어 육바리 정수리에 왕자를 겨눕니다. 성난 육바리가 풀쩍 뛰어 훌쩍이를 덮칩니다. 훌쩍이가 엽총에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런데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발사되는 대신 총구에서 말린 고구마 한 개가 픽 하고 나옵니다. 달려드는 육바리의 발톱 앞에 당황한 훌쩍이의 눈동자가 달걀만큼 커집니다. 으아! 훌쩍이의 비명에 움막 지붕가에 앉아 졸던 새끼 제비가 깜짝 놀라 파드닥 날아갑니다. 훌쩍이가 낮잠에서 깨어납니다. 용인의 움막 앞에서 나무를 조각하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어휴, 다행이다. 순이가 놀러왔네. 두 번째 이별. 순이의 기도. 긴 겨울이 지나고 호랑이 마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은 개울가에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남긴 채 사라졌고 잘가요 언덕 너머 호랑이 산 밑자락은 흐드러지게 피어난 연분홍 구름 국화꽃들로 마치 불타는 듯합니다. 춘전댁 담 아래 옹기종기 피어난 노란 애기 똥풀 위에서 나비떼가 잔치를 벌입니다. 춤을 추며 형형색색의 옷을 뽐내던 나비들은 새끼 제비가 나타나자 얼른 조용해집니다. 어른들은 다시 밭을 갈고 엄대 패거리는 새총을 들고 참새를 잡으러 다닙니다. 어이쿠, 새끼 제비도 조심해야 할까요? 그깟 새총으로 날 잡는다고? 어림없지. 이래봐도 난 제비인데. 우쭐대는 새끼 제비의 허리 색깔이 제법 붉어졌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붉어져서 붉은 허리 제비로 불리나 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은 하나도 안 자랐네요. 부지런히 먹어야겠어요. 그나저나 이 새끼 제비는 참 이상합니다. 지난 겨울 백두산의 차디찬 칼바람을 피해 백두산 제비봉에 사는 제비들이 모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멀리 피난 갔을 때도 새끼 제비는 따라가지 않고 홀로 이곳 호랑이 마을에 남았습니다. 새끼 제비에게는 남쪽 나라보다 호랑이 마을이 더 따스한 걸까요? 지난 겨울 황포수 부자가 떠난 뒤
마을은 조용해졌답니다. 어른들은 일을 했고 아이들은 놀았습니다. 엄대 패거리는 다시금 훌쩍이를 놀리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용이가 있는 동안에는 훌쩍이를 마음 놓고 놀릴 수 없었거든요. 훌쩍 훌쩍아, 훌쩍여 봐라. 한 번만 더 훌쩍이면 집 나간 엄마가 돌아온단다. 훌쩍이는 더 이상 엄대 패거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놀림을 받기 싫어서도 그렇지만 엄대 패거리랑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지난 겨울 호랑이 산으로 올라간 용이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용이가 떠난 후 훌쩍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잘가요 언덕에 올라 꿀밤나무 아래에 앉아서 용이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심심해지면 풀피리를 불었습니다. 피리 불다 지치면 잠이 들었고 깨어나면 또 기다렸습니다. 훌쩍이는 용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억새밭 넘어 저 호랑이 산에서 늠름한 용이가 성큼성큼 걸어 내려오면 오세요 종을 힘껏 치리라 마음먹었지요. 훌쩍이는 그렇게 호랑이 산을 바라보며 용이를 기다리다가 해가 지고 어둑해질 무렵이 되면 잘가요 언덕을 내려와 터벅터벅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친 순이가 작은 마당에 나와 앉아 밤하늘을 살핍니다. 금모래, 은모래를 잔뜩 뿌려놓은 듯 까만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순이는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중에서 엄마별을 재빨리 찾아냅니다. 엄마별은 색깔이 다르거든요. 엄마별은 금색이나 은색이 아닌 따뜻한 색이니까요. 엄마, 우리 집 울타리 아래에 노란 애기 똥풀 꽃이 많이 피었어요. 잘가요 언덕에는요, 연분홍색 구름국화 꽃이 만발했어요. 봄이 오니까 세상이 온통 꽃밭이에요. 엄마별이 반짝거립니다. 엄마가 미소를 짓고 계신가 봅니다. 아참, 엄마, 엄대네 어미개가 오늘 아침에 새끼를 6마리나 낳았어요. 예쁜 새끼들이 엄마 개 품에 안긴 채 눈도 못 뜨고 떨고 있었어요. 엄마별이 다시 반짝거립니다. 이번엔 순이를 쓰다듬어 주고 계신가 봅니다. 제잘제잘 순이의 수다가 계속됩니다. 모두 잠든 시각, 백두산 밤하늘에 떠있는 엄마별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순이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떠서 가장 멀리 바라보고 계시는 엄마에게 순이는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오래전 소식이 끊긴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신다는 아빠를 위해,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할아버지를 위해,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12살 순이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촘촘히 박혀버린 그 얼굴 용이를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배고프거나 무섭지는 않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순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듯 합니다.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준 봄날, 호랑이 마을은 온통 어수선합니다. 집집마다 교훈에 버텨준 억새풀로 엮어 만든 고마운 띠 지붕을 고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순이가 바쁜 엄마들을 대신해 옆집 여자아기를 들쳐업고 뒷집 쌍둥이들을 보살펴주고 있네요. 훌쩍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그늘에 앉아 풀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슝, 슈. 새끼 호랑이도 엄마 따라 발가락이 6개였어. 세상에 새끼도 6발이라니. 그럼 그 새끼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새끼도 어미처럼 남북한 호랑이로 자랄 거라면서 죽이라고 하셨어. 이번에는 순이가 침묵합니다.
죽였다고 거짓말했어. 나더러 죽이라고 하셨는데. 새끼 호랑이의 눈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 없어서 아버지 몰래 보내줬어. 순이가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새끼 호랑이를 죽이지 않은 용이가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엄마 잃은 새끼 호랑이는 혼자 살아남기 어렵거든. 엄마 별을 찾아서. 엄마 잃은 자식과 자식 잃은 엄마. 누가 더 슬플까요? 누가 더 슬픈지 알 수는 없지만 용이와 순이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새끼 잃은 엄마 호랑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이와 순이가 말없이 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군가 밤 하늘을 종이 삼아 갖가지 모양의 별들을 수놓았네요. 잘 보면 거기엔 큰 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국자 모양도 보입니다. 국자 모양을 한 7개의 칠성별과 제일 반짝이는 붓끝별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별 하나가 깜빡입니다. 다른 별들에 비해 너무 작아서 주의 깊게 보아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희미하지만 노르스름한 별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밝은 별들 사이에 떠있는 희미한 별 하나를 가리키며 순이가 묻습니다. 용이야, 저기 저 노란 별 보이니? 나 저 별은 엄마 별이라고 불러. 엄마가 거기에 살거든. 용이는 순이가 가리키는 대로 바라봅니다. 용이가 보는 밤 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똑같이 반짝거립니다. 순이가 어떤 별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별? 저기 칠성별이랑 붓끝별 사이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노란 별, 제일 따뜻해 보이는 별. 순이의 눈에는 따뜻한 별이 바로 보이는데 용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떤 별이 제일 따뜻한 별인데? 순이는 자신에게는 보이는 엄마 별을 용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난 정말 보여. 어느 별이 따뜻한 별인지 모르겠어?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용이의 귓불이 빨개집니다. 못 찾으니 미안해집니다. 어쩌면 용이는 어느 별이 따뜻한지 모르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품에 안겼던 기억이 오래전 지워진 것처럼 엄마 품의 따스함도 잊었나 봅니다. 우리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의 영혼은 별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지켜본다고. 사랑하는 아이를 따뜻한 별빛으로 돌봐주는 거라고. 언젠간 아이도 엄마 별로 오게 되면 다시 만난 엄마와 아이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할 거라고. 순이가 엄마 별을 보지 못하는 용에게 마음이 쓰여 엄마 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네요. 조근조근 얘기하는 순이의 모습이 마치 다정한 엄마 같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용이가 말을 잇습니다. 엄마 별이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는 못 가셨을 거야. 백호한테 물려가셨거든. 아빠가 그랬어. 엄마를 물어간 그 놈을 잡아서 흰 가죽에 내 눈물을 떨어뜨려야 한대. 반드시 복수해야만 그제야 엄마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거래. 용의 엄마는 백호에게 물려갔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여동생도 엄마 등에 업힌 채 함께 물려갔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황포수와 용이는 엄마와 여동생이 물려가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호랑이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백호였습니다. 멀어져가는 백호를 향해서 엽총을 쏘아댔지만 황포수의 엽총은 그날따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호미 하나 움켜쥐고 백호를 향해 내달리던 용이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황포수와 용이는 엄마를 물어간 백호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헤매고 다녔던 것입니다. 용이 엄마의 얘기를 들은 순이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별은 억지로 띄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떠 있는 거래. 엄마 별은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밤하늘에 떠오르고 한번 떠오르면 영원히 지지 않는데, 낮이 되어 밤하늘이 없어져도 엄마 별은 지지 않는데, 잠시 보이지 않을 뿐 늘 그 자리에 있대. 용이는 엄마 별은 원래부터 밤하늘에 떠 있는 거라는 순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 씻고 밤하늘을 찾아봐도 용의 눈에는 엄마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엄마 별이 저 밤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용이는 순이의 말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래도 순이가 좋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이제는 잊어버린 엄마의 얼굴을 닮은 듯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 약속하듯 대답합니다. 그럼 나는 꼭 백호를 잡아 복수해서 너희 엄마별 옆에 우리 엄마별을 띄울게. 그 말을 들은 순이가 옅은 미소를 띄우며 말합니다. 용이야, 언젠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엄마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좋겠다. 두 아이가 다시 물끄러미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엄마별의 따뜻한 노란빛이 두 아이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3. 조선인 여자 인력동원 명령서 가지오의 68번째 편지. 보고 싶은 어머니께 불효자 가지오 인사 올립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가 어제로 꼭 7년이 되었습니다. 전역이 계속 연기되면서 3년만 복무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겠다던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는 반드시 귀국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터진 중일 전쟁이 다시 저의 덜미를 잡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외숙부가 서신을 보내셨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 어머니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지쳐갑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국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분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공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깡패처럼 싸움을 걸고 쓰러뜨리고 질밟는 잔인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이토록 큰 상처와 희생의 결과는 무엇인지 저보다 더 지친 부하들에게 설명해 줄 말이 없습니다. 부대는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북쪽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백두산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백두산은 조선인들에게는 민족을 지켜주는 영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전략적 육춘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본대와 떨어져서 저희 부대원들끼리 생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연 속에 파묻혀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합니다.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갈 때까지 꼭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어머니를 그려봅니다. 대위 가지오 올림. 7년 후.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황포수는 홀로 횃불과 총을 들고 엄대와 아이들을 찾아 호랑이산에 올라갔지요. 아침이 되어서 황포수는
치고 있던 외투를 양팔로 안은 채 돌아왔는데 그 안에는 아이들의 피 묻은 옷과 신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황포수 움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황포수와 용이는 쫓기듯이 서둘러 호랑이 마을을 떠나야 했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울다 지쳐 잠든 깊은 밤, 훌쩍이 혼자서 잘 가요 언덕에 올라 떠나가는 황포수 부자를 배웅했지요. 훌쩍이는 황포수와 용이가 호랑이 산으로 하염없이 올라가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은 백두산이 누가 센 불을 놓은 것처럼 사슬의 나무가 뽐내는 황금빛 단풍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오래전 황포수가 잡은 육바리를 마지막으로 호랑이 마을에는 더 이상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호랑이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면서 황포수 부자도 그들의 기억에서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올해로 19이 된 순이는 한떨기 구름 국화꽃처럼 청초하게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시력을 거의 잃은 촌장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지요. 밭농사도 짓고 여전히 나무도 해오고 밥도 짓고 쇠무리를 업어주고 달래주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쇠무리가 누구냐고요? 순이의 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이한테는 아기가 생겼습니다. 순이가 그새 결혼을 했느냐고요? 아니요. 예쁜 아기가 저절로 생겼습니다. 1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행색이 너무 초라한 한 부부가 호랑이 마을에 왔더랬습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살 길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실컷먼 남자는 오랫동안 굶은 듯 마른 나무가지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얼 하다 왔는지 물어도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시꺼먼 얼굴에 힘겹게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남자와 함께 온 여자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여자 역시 배만 불룩 나왔을 뿐 팔다리 할 것 없이 젓가락처럼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빼빼 마른 몸처럼 마음도 말라 있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촌장님은 그들을 위해 사랑방을 내주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묵어도 좋다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순이는 예전에 황포수 부자에게 그랬듯 이 가난하고 불쌍한 부부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촌장 때 사랑방을 차지한 부부는 두문불출 도무지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밥상을 차려오면 남자는 밥상만 받아들고는 얼른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처럼 그 부부의 마음은 세상을 등진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순이가 늦은 아침까지 인기척이 없는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 부부는 온데간데 없고 갓난아기 혼자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울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그 작디 작은 눈에서 샘물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엄마 아빠는 갓 낳은 아기를 데리고는 중국 땅으로 가는 험한 여정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를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타지로 데려가느니 맘씨 좋은 촌장댁에 맡기고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앞니가 2개나 빠져버린 신만이 구씨가 아기의 상태를 살피더니 눈에 눈물샘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눈물이 흐르는 눈물샘이 막힌 채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막힌 눈물샘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라나면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신만이 구씨가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순이 혼자 아기를 길렀습니다. 막힌 눈물샘을 뚫어주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아기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눈 주위를 풀어주었습니다. 순이는 두 눈이 눌릴 때마다 소스라치듯 울어대는 아기가 불쌍해 마음이 아팠지만 이대로 영원히 아기의 눈물샘이 막히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물샘아 열려라. 샘물처럼 터져라. 눈물이 샘물처럼 흐르는 아기의 두 눈을 꾹꾹 눌러주던 순이는 성도 이름도 없는 아기를 샘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인 여자 인력동원 명령서. 본 동원령은 일본 육군성이 주도하고 내무성, 외무성 및 조선 총독부가 참여한다. 본 동원령의 목적은 조선의 미혼 여자를 동원해 대일본 제국 군대의 특수요원 위한 임무를 충당함에 있다. 대일본 제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1차로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조선 전역에서 2만 명의 위안부를 강제 징집하도록 한다. 백두산 지역 마을에서 징집한 조선 여자들을 조선 최남단에 위치한 부산의 임시 대기소로 운반한다. 근본 인구 조사 결과에 근거 백두산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각 하급 부대는 아래 내용에 입각하여 14세에서 25세까지의 조선의 미혼 여자를 징집하여 운반 부대가 올 때까지 착오 없이 대기시켜 놓을 것. 부대 717 부대 지역 백두마을 총인구 237명, 징집 해당 인원 3명. 부대 727 부대 붉은 소나무 마을 총인구 458명, 징집 해당 인원 9명. 부대 737 부대 장군마을 지역 총인구 620명, 징집 해당 인원 14명. 부대 747 부대 지역 호랑이마을 총인구 135명, 징집 해당 인원 1명. 이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상부에서 그토록 닥달을 했구나. 가쪼가 깊은 한숨이 섞인 혼잣말을 띄엄띄엄 토해냅니다. 소문으로 들어서만 알고 있던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징집, 부관인 아찌이가 확실한 정보라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가지오는 제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5, 6년 전부터 일본 육군성은 조선을 포함한 식민지의 젊은 여인들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일본군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전쟁터의 군 위안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4년 내에 조선에서만 2만 명의 위안부를 강제 징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조선 전역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결국 국토 구석구석 심지어 이곳 백두산의 꽃다운 어린 처녀들까지 강제 징집하여 이역만리의 위안소로 보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가져오는 군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조국 대일본 제국이 이런 야만적이고 천인국노할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징집, 이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군대가 할 짓도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 중에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것과 죄 없는 어린 처녀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징집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입니다.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장 저급한 자나 저지를 수 있는 이 역겨운 범죄를 일본 제국 육군성이 주도하고 내무성, 외무성, 조선 총독부까지 참여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니 소리 지르며 부정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즈오의 손에 들려있는 공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확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즈오에게도 어린 여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범죄에 동참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산채로 잡자! 순이를 안고 달리던 가즈오가 뒤를 돌아봅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오는 사납개 2마리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 뒤로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는 이케다 중자와 병사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끝인가 봅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봅니다. 화폭에 담고 싶었던 어머니도, 사랑하는 순이도, 다시 평화가 찾아온 세상도 다시는 그려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나 봅니다. 그래도 가즈오는 달아나는 발걸음을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 속력을 내어 아슬아슬한 돌길을 따라 달립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될 텐데도 가즈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즈오는 내달리면서 그의 품에 안겨있는 순이에게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순이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서 미안합니다. 평화로운 땅을 피로 물들여서 미안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당신을 짓밟아서 미안합니다. 순결한 당신의 몸을 찢고 그 아름다운 2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말을 끝낸 가즈오가 갑자기 멈춰 섭니다. 사냥개 1마리가 가즈오의 발목을 물고 늘어집니다. 다른 1마리가 허벅지를 물어 뜯습니다. 가즈오는 권총을 꺼내 사냥개들을 향해 발사합니다. 탕! 탕! 맹렬하게 짖던 사냥개들이 조용해집니다. 가즈오의 눈에 저 멀리서 자신을 정조준하는 일본군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즈오는 순이를 돌바닥 위에 고이 내려놓습니다. 순이씨,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즈오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를 향한 총구들이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탕, 타다당,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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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총알 세례를 받은 가즈오의 몸이 고목처럼 쓰러집니다. 대일본 제국 육군 대위 가즈오, 마즈에다가 눈을 감습니다. 또 잠든 가즈오의 얼굴 위로 물방울들이 토도독 하고 떨어집니다. 하늘에 떠있던 새끼제비가 흘리는 눈물방울입니다. 안개에 휩싸인 백두산. 콸콸콸. 일본군 병사가 돌바닥에 누워있는 순이의 얼굴에 수통의 물을 붓습니다. 열에 들뜬 순이가 조금이나마 의식을 되찾습니다. 눈앞에 이케다 중자와 일본군 병사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신들이 사살한 자가 용의가 아닌 가즈오 대위라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이케다 중자가 순이의 가녀린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조선놈은 어디 있나? 이케다가 묻습니다. 순이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케다는 주저없이 큼지막한 손바닥으로 순이의 뺨을 때립니다.
용이란 놈은 어딨나? 이케다의 군홧발이 순이의 아랫배를 걷어찹니다. 배를 걷어차인 순이가 헉소리도 못 내고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쓰러진 순이의 얼굴 위로 이케다의 군홧발이 날아오는 바로 그 순간, 이야! 바위를 쪼개버릴 듯한 포효가 들립니다. 뒤돌아보니 반쯤 남은 왼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용이가 이케다를 향해 곧장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용이가 달려오며 내지르는 성난 소리에 온 산이 흔들리는 듯합니다. 당황한 병사들의 총구에서 일제히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탕! 타당탕 탕! 병사들이 쏜 총알이 용의 배와 어깨에 명중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용이는 돌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돌진하는 용이가 가슴에 품은 노랑 만명초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흩어집니다. 하늘에 떠있던 새끼제비가 재빨리 노란 꽃잎 한 장을 낚아챕니다. 피투성이가 된 용이의 손이 이케다의 목을 잡는가 싶더니만 상처 입은 다리 때문에 균형을 잃고 휘청합니다. 탕! 타당! 일본군 병사들의 총구에서 다시 한번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번에는 용이의 성한 오른쪽 다리에서 붉은 피가 튑니다. 용이가 또 한번 크게 휘청합니다. 용이가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순이를 바라봅니다. 순이도 용이를 바라봅니다. 아주 짧은 순간 둘은 마주친 눈으로 이야기합니다. 용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 꼭 다시 만나자. 엄마 벨에서 기다릴게. 그래, 꼭 찾아갈게. 위태롭게 휘청거리던 용의 몸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천길만길 낭떠러지 아래에는 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풍덩. 끝모르고 떨어지던 용이를 고요한 천지가 품어줍니다. 용이를 품은 천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가 싶더니 바람이 불며 봉우리 틈새로 서서히 안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새끼제비가 창공으로 높이 날아오릅니다. 저 아래 보이는 낭떠러지 옆으로 난 좁은 길로 이케다 중자를 비롯한 일본군들이 조심조심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순이를 업고 내려갑니다. 순이를 업은 병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순이의 어깨가 출렁거립니다. 가냘픈 어깨가 출렁거릴 때면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 내립니다. 그들은 가여운 순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용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백두산은 안개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뿜어져 나온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백두산 산꼭대기를 덮어버립니다. 천지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습니다. 순이도 용이도 일본군도 새끼제비도 더 이상 아무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뒷이야기. 잘가요 언덕에서. 젊은 군인들이 잘가요 언덕 주변에 두 줄로 도열해 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버스 한 대가 도착합니다. 순이 할머니를 태운 버스입니다. 내 이름은 순이입니다. 고향은 호랑이 마을입니다. 70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발견된 순이 할머니가 지난달 대한민국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입니다. 이제 막 말 배우는 아이처럼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이 작은
할머니의 모습에 온 국민이 함께 울었습니다. 올해로 89세인 이 할머니의 고향은 백두산 호랑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이 할머니는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으로 무려 7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문이 열리고 자그마한 순이 할머니가 내립니다. 젊은 장교가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부대 차렷! 경례! 젊은 장교의 부축을 받은 순이 할머니가 잘 가요 언덕을 향해 걸어오자 두 줄로 도열했던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입니다. 순이 할머니가 비틀비틀 천천히 걸어 잘가요 언덕 위로 올라섭니다. 잘가요 언덕 위에는 아름드리 꿀밤나무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꿀밤나무에 꿀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잡초밭으로 변한 언덕 바닥에 훌쩍인 무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깎여 내려갔나 봅니다. 순이 할머니가 팔을 뻗어 가는 철사처럼 휘어진 손가락으로 꿀밤나무를 만져봅니다. 순이야, 용이야, 놀자. 순이 할머니의 귀에 훌쩍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훌쩍이가 살아있었다면 고향을 다시 찾은 할머니를 위해서 오세요 종을 반갑게 쳐주었을 것입니다. 오세요 종소리를 들은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잘가요 언덕에 모여 순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아름드리 꿀밤나무를 어루만지던 순이 할머니가 호랑이 마을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마을로 가는 꼬불꼬불한 작은 길은 사라지고 커다랗게 난 길 위에 하늘 높이 올라간 철조망 담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30여 년 전 이곳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면서 호랑이 마을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젊은 장교가 그곳은 출입금지 구역이라 순이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순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잘가요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꿈에도 거리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이 없어지다니 호랑이 마을도 마을 사람들도 추억도 모두 세월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모양입니다. 순이 할머니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순이 할머니가 돌아본 곳에 고운 환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할머니 한 명이 서 있습니다. 한복을 입은 할머니는 순이 할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저 기억나십니까? 샘물이에요. 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기억이 나는지 나지 않는지 순이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그만치 70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뚫기에 할머니의 기억은 너무나 옅어졌나 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 순이 할머니한테 신세를 많이 줬다고 늘 고마워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나를 허락없이 맡겼는데 할머니가 자식처럼 돌봐주셨다고요. 내가 눈물이 멈추지 않아 고생할 때 할머니가 매일 내 눈을 눌러주셨다면서요. 정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샘물이? 맞습니다. 제가 샘물이에요. 할머니가 키워주고 눈도 뜨게 해주셨잖아요. 순이가 엄마처럼 보살펴 주었던 아기 샘물이가 할머니가 되어 순이 할머니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옛날 순이가 일본군에게 잡혀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 떠났던 샘물이 엄마와 아빠는 호랑이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돌이 지난 샘물이와 함께 호랑이 마을이 없어지는 날까지 그곳에서 쭉 살았다고 합니다. 샘물이 할머니가 순이 할머니의 바짝 마른 손을 맞잡습니다. 맞잡은 손을 사이에 두고 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깊이 가라앉았던 아련한 추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는 듯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시지 않고. 샘물이 할머니의 응석어린 타박에 순이 할머니가 희미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이리들 오너라. 얼른 이리들 와서 인사해라. 옷소매로 눈물을 훔친 샘물이 할머니가 잘가요 언덕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무더기에 사람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잘가요 언덕 위로 올라옵니다. 여자아이들은 색동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예쁜 들꽃으로 만든 꽃다발이 여러 개 들려 있습니다. 제 자식들과 손주들입니다. 어른들이 차례로 인사하고 어린아이들은 순이 할머니의 품에 꽃다발을 하나씩 안겨드립니다. 들꽃 향기가 잘가요 언덕에 가득 찹니다. 이윽고 샘물이 할머니가 일행에게 넘겨받은 작은 보자기를 주섬주섬 풀기 시작합니다. 보자기 안에서 나무를 깎아 만든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아주 오래된 조각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 할머니 거예요. 오래된 나무 조각을 순이 할머니에게 내밀며 샘물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순이 할머니가 가신 후로 쭉 호랑이 마을에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덩치는 커다란데 다리가 한짝밖에 없는 남자였지요. 그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산다고 했는데 올 때마다 나한테 물었어요. 순이 할머니한테 연락 온 거 없느냐고. 통일되면 할머니 찾아 남쪽으로 갈 거라 그랬었는데 호랑이 마을이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혹시 나중에라도 할머니를 만나면 이 나무 조각을 꼭 전해달라면서 맡기고 갔어요. 순이 할머니가 말없이 나무 조각을 받아듭니다. 오래된 나무 조각은 아이를 업은 그 옛날 어린 순이의 모습입니다. 나무 조각 뒷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따뜻하다 엄마별. 용이야. 순이 할머니는 그제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무 조각을 천천히 품에 끌어안습니다. 들꽃 향기가 나비들을 불러 모았나 봅니다.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잘가요 언덕 위에 서 있는 순이 할머니 주위로 날아듭니다. 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을 가르며 제비떼가 날아갑니다. 제비봉에서 날아오는 제비떼입니다. 제비들은 어디엔가 있을 따스한 남쪽 나라를 찾아 멀리 날아갑니다. 작가의 말, 훈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훈 할머니는 16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징용되어 캄보디아로 끌려가셨다가 지난 1997년 잠시 한국에 오셨던 작은 키에 크고 고운 눈을 가진 할머니입니다. 당시 저는 군에서 막 제대하고 아내와 신혼생활 중이었는데 뉴스에 나오는 훈 할머니를 보며 연민과 분노와 서운함이
가슴을 꽉 채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훈 할머니에 대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과 할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무리를 향한 분노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약하고 못 살던 시절, 그 형편없는 시절을 버텨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여름 A4지로 약 20장 분량의 초고를 완성한 저는 국어 선생님을 하셨던 장모님께 맞춤법을 교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이 빨간 펜으로 빼곡히 초고의 맞춤법을 교정해 주시며 꼭 글이 출판되어 널리 익혔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용산에서 구입한 중고 노트북에 초고를 저장했었는데 벼랑간 노트북이 기능을 다하면서 이 글의 초고를 비롯한 습작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불어 이 글을 완성해서 출판하겠다던 저의 의지도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지 못한 훈 할머니는 2001년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초고의 교정을 봐주셨던 장모님도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글을 다시 써봐야겠다고 결심한 2006년 3월, 저는 제일 먼저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이 글의 주무대인 백두산의 공기를 직접 마셔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코를 내놓으면 코를 베어가고 귀를 내놓으면 귀를 베어간다는 백두산의 칼바람은 무척이나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천지를 가로지르고 나니 백호를 찾아 이 길을 헤매고 다녔을 용의의 내면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에워싸고 있는 봉우리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통 높은 산들은 오를 테면 올라와 봐라 라고 하는 듯이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있는데 백두산의 봉우리들은 하나같이 땅을 굽어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살피듯 그렇게 말입니다. 2007년 4월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나눔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제가 방문한 그날 공교롭게도 8분의 할머니들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영정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2008년 여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친 끝에 이 글을 탈고했습니다. 지루한 수정 과정 중 모니터링을 해주신 분은 한 분,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글의 줄거리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면서 주로 백두산의 동식물, 역사적 배경과 그에 따른 고증, 맞춤법, 문장의 구성 등에 관해 끊임없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메일로 원고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고쳐서 보내드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인표야, 상상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을 배제한 상상력은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거란다. 결국은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부를 더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완성된 원고를 제일 먼저 읽어준 저의 첫 번째 독자는 제 아들 정민이입니다. 지금은 장성에 군 입대를 앞둔 당시 11살 정민이가 가장 먼저 반갑게 읽어주었습니다. 정민이가 읽고 싶어 재촉하고 재미있다고 격려해준 덕에 더욱 용기를 얻은 저는 2009년에 이 글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꿈같은 호응과 열정적인 의견을 만났고 제 인생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몇 년 전 이 책이 절판된 이후에도 이 책을 뒤늦게 알고 꾸준히 찾는 독자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10년이나 품어온 첫사랑 같은 책이었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던 차에 해결책 출판사에서 개정 복간 제안을 주셔서 다듬고 또 다듬어 이 책을 다시금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무렵 저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몹쓸 짓을 한 파렴치한 사람들의 범죄를 널리 알려 죄인들을 응징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할머니들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래, 용서할게. 앞으로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짓을 하지 말거라. 할머니들이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대신 세월이 빨리 흘러 할머니들이 모두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 모두 없어져서 누구도 다시는 이 이야기를 들춰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마당에서 영정사진을 찍으시던 우리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들과 그들 사이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잘가요 언덕에 홀로 서서 밤 하늘에 엄마별을 바라봅니다. 용이와 순이가 헤어진 후 언젠가는 서로 다른 곳에서 바라봤을 그 따뜻한 별을 말이지요. 부끄럽도록 오랜 세월 붙잡고 있었던 언젠간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과 작별 인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이 글은 다시 긴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독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별을 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늦가을에 차인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과 아픔과 또한 나라의 약함이 가정의 아픔이 되고 개인의 고통이 되었던 역사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공감하게 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